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작물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용도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분류를 하는데 농업상의 이제 분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존 연한, 그러니까 몇 년을 사느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존 연한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 먼저 그의 종자를 뿌려서 그의 이제 고사되는 1년생 작물이 있고, 그 다음 이제 가을쯤에 파종을 해서 그 다음 여름에 통상적으로 봄이나 여름에 이제 고사는 월년생, 넘을 월 해년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뛰어넘는 작물이죠, 그죠? 그 다음 다년생 작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여러 해 지속적으로 자라는 것들이 많죠. 여기는 목초류가 많은데, 그 다음 또 2년생 작물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가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봄에 파종을 해서 다음 해 내년에 이제 성숙해서 고사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전 연한에 따른 분류는 크게 네 가지로 하는데, 1년생 작물은 대체적으로 이제 초분류들이 여기 다 포함됩니다. 벼, 옥수수, 대두운, 콩이죠, 그죠? 예. 그 다음, 해바라기, 그 다음 거의 모든 작물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마, 감자 등등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월년생 작물은 뛰어넘는다 했죠. 가을에 파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밀, 보리, 그 다음 호밀, 귀리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또 이제 요것은 화분까지 많은 콩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배치류, 그러니까 해어리 배치, 그 다음에 살갈키, 그 다음 얼치기 완두, 뭐 등등이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자운형도 빠졌네요. 자운형. 이런 애들이 가을에 심어서 이듬해 주로 이제 봄, 여름에 고사되는, 죽는 그런 작물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년생 작물은 주로 이제 목초류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 것은 좀 적지만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호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커피란다. 맥주의 원료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파라거스, 이것은 계속 줄기를 잘라 먹죠. 이런 것들 포함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되네요. 부추. 우리 경상도 사투리는 정구지라고 얘기도 합니다. 정구지. 그러니까 부추입니다. 다른 말로는 또 이게 월담초라는 용어도 있어요. 정식 사이언티픽 네임은 부추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월년생에 아까 또 추가로 하면 이런 것도 있네요. 마늘이 있죠. 마늘은 가을에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초여름에 수확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2년생 작물 봄에 파종해서 그 다음 해 이제 성숙고사하는 거는 이 사탕무나 무. 이거는 이 무는 이제 주로 우리가 봄에 파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봄 파종해서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요거는 사탕무가 되겠습니다. 사탕무. 정복되네요. 요 무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재배하는 것은 봄에 파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1년생이 되겠죠. 여기에 요쪽으로 옮겨 가야 됩니다. 여기서 빼버리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작물이라고 해서 여름작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이제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1년생 작물에 포함이 됩니다. 되지만 특별히 이제 분류를 한다면 여름작물로 여름철 중심으로 생육을 한다. 대두, 옥수수, 여기는 벼도 사실은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죠? 이런 애들이 주로 고온성 작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와 반면에 이제
요것은 고온에 적응하지만 약간 저온에 잘 자라는 작물 해서 이건 동작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지가 6월 21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밤이 가장 짧고 낮이 가장 긴. 반대로 이 동작물은 이제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하는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지 않습니까? 이 전에 재배를 파종을 해서 월동을 하는 작물들입니다. 이 보리, 밀, 호밀 뭐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귀리 이런 애들이 다 여기 동작물로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1차적으로 농업상의 분류에서 이제 생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반응에 따른 분류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저온작물, 고온작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온작물은 저온에서 생육이 잘 되는 작물, 보리맥자를 썼죠. 맥류, 보리, 밀, 호밀, 기리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또 감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 파종하냐면 주로 남부지방에서는 3월 초에 파종을 하고 수확은 보통 6 초에 합니다. 그러니까 중북부 지방에서는 좀 시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대관령 같은 데도 재배할 수 있는 것이 감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고온작물은 주로 이제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주로 여름에 잘 자라는 벼, 공, 옥수수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열대작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재배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열대, 아열대 쪽에서 자라는 고무나무, 카사바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방형 작물, 그러니까 북방형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위도상으로 볼 때 38도, 40도 이상 좀 되는 것.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고온에서 이제 하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높아지면은 고사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여기 이제 밀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온성 작물인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온도가 높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6월달 되면 확 온도가 더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광합성에 의해서 정상적인 생육을 해서 고사되는 것이 아니고 온도가 너무 높아서 고사라지는, 그래서 이제 밀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 이것을 하고 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티머시하고 알팔파, 그러니까 목초죠, 그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남방형의 작물로서는 북방형의 반대가 되겠죠. 버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사료로도 쓰고, 우리가 짠디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 짠디에서는 이게 이제 그린이라든지 이 페어웨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에 여기에 사용하는 짠디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남방형이기 때문에 여름에 잘 견딥니다. 그러니까 북방형 짠디라든지 이 사료작물은 여름에 고사해버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점을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태적 특성에 따라서 보면은 생육형, 어떤 생육을 하느냐 보면 주형 작물, 이런 기둥주자입니다. 기둥 형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추 선다는 거죠. 위로 이제 자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자란다 하는 것은 이렇게 작물이 위로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포복형 작물은 반대로 이렇게 돌려놓으면 이렇게 이제 땅을 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자, 주형 작물은 위로 자라기 때문에 벼, 보리, 밀, 호밀, 기리,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뭐 거의 다 여기에 포함되죠. 그 해바라기, 콩이니까 뭐 대체적으로 콩인데, 콩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능쿨성도 있기 때문에 일반 이제 그 대두를 얘기를 합니다. 대두하니까 머리가 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정자가 우리 장담는 콩, 그 다음에 그 청자콩이라든지 반미콩 이런 애들이 이게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기가 기는 포복형은 우리 이제 군대에서 낮은 포복, 높은 포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는 거, 이렇게 줄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구마도 포함될 뿐더러, 그 다음 땅콩이 여기에 또 포함되죠. 땅콩이 여기에 이제 포복형 작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저항성에 따른 분류도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주로 이제 화학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분이라든지 여기에 주로 관계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바람도 관계되지만, 자, 먼저 이제 내산성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산성을 우리가 pH라고 합니다. pH라고 하는 것은, 자, pH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pH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설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H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토양 산도 얘기하는데, 산도는 일본식 말이라서 안 씁니다. pH 이렇게 씁니다. P는 소문자고 이것은 H는 대문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수소 이온 농도 표시가 우리가 데갈로로 쓰죠. 지금 데갈로가 여기 안 나와 있네요. 그럼 이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소 이온, 자, 이온은 플러스 이온 띄죠. 위첨자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온 농도는 이 데갈로로 써야 되는데 지금 한번 삽입해서 넣어 볼게요. 수시 기호 갈로야 데갈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되죠. 넣어놓고 삽입, 넣어놓고 삽입, 닫기 가면은 요것을 이제 요 사이에 집어넣어 버리면, 요거는 요 데갈로는 뭐냐 하면, 각진 데갈로는 이 농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 농도죠. 농도의 역수니까 분의 1 되겠죠. 그러니까 1분의, 그러니까 수소 이온 농도의 역수죠. 역수의 대수라는 것은 로그 값을 취한 겁니다. 여러분들 로그 아시죠? 로그는 밑에 여기 10이 생략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수소 이온 농도가 10배 증가하면 pH는 1이 감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pH가 7이 중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7이 중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7이다 가정하면 7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이온 농도가 10배로 많으면 6이 되겠죠. 그 다음 또 100배로 많으면 5가 되겠고, 그 다음 1000배가 많으면 4가 되겠고, 10,000배가 많으면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성에서 8은 어떻습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0배 줄어드는 거, 1000배 줄어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1에서, 최저 1에서 14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pH는 1에서 14까지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배라든지 약간 물에 강한 작물들은 여기서 주로 잘 자랍니다. 5.5에서 6.5 사이. 그리고 이제 밭작물인 경우에는 주로 6 범위에서 자라고, 콩 같은 경우에는 7에서 8 사이에 잘 자랍니다. 콩류는. 그러면 이게 pH가 2배가 아니고 2가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소 이온 농도로 보면 100배가 차이 난다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토양이라는 것은 완충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이렇게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벼를 재배하던 곳에 콩을 재배한다 라고 하면, 이게 벼 재배하는 데는 콩이 적지가 아니죠. 그러면 이 pH를 높이기 위해서는 석회를 시용을 합니다. 석회, 고토라고도 하고, 이 영어로 쓰면 이 칼슘이죠. CA 대문자입니다. CA. 칼슘을 주로 많이 시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pH가 높아지기 때문에 생육이 좋다. 또 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콩 얘기가 나왔으니까, 콩은 주로 이제 뿌리에 근류균이 있습니다. 그죠? 근류균, 뿌리혹 박테리아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처음에는 잘 생기지 않아요. 첫해는. 그래서 이제 계속 지속해서 이제 지을 때, 재배할 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지역에서 콩을 다른 밭에서 콩 재배지에서 재배한 흙을 여기 뿌려주면은 근류균이 착생이 잘 됩니다. 이 근류균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소질 비율을 줄여서 재배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H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산성 토양에 이제 강하다 하는 것은 감자, 이게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왼쪽에서 잘 자란다는 거죠. 그 다음 콩은 이제 이 pH가 약간 높은 데서 잘 자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내근성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조입니다. 건조.
드라우트 리지스턴스. 그러니까 이제 건조한 데서 잘 견디는 성질을 이제 내건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분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한발이라고도 합니다. 이 용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건성, 한발의 강함, 이런 용어들을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수수 같은 경우에 강합니다. 그 다음에 내습성은 이제 수분이 많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wet이라고 합니다. wet resistance.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뭐 water resistance 해도 되고, 이거는 약간 축축한데 잘 자란다 이렇게 해서, 벼 같은 경우에는 통기강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기강이 뭐냐 하면, 자, 한번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뿌라 나오느라 원뿔이 있어야 설명이 잘 된다. 야야, 어디 갔느냐? 원뿔이 여기 있네요. 자, 요렇게 이제 벼가 있다면 벼줄기라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벼줄기면 이 사이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요. 이 아래까지, 뿌리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채널이. 그걸 통기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통기강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뿌리에서 이제 수분과 양분을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역으로 잎에서 이산화탄소나 산소를 흡수해서 뿌리도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숨을 쉬니까 이 산소를 아래 뿌리까지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뿌리가 호흡을 잘 하니까 이제 활력이 돋는 거죠. 그러면 식물체가 잘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위 통기강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물 있는 데서 잘 자란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연 있지 않습니까? 연. 우리가 연꽃 뭐 아시죠? 연꽃. 그래서 연뿌리도 있고 연꽃도 있고 연잎도 있고 줄기도 있지만, 그 지륵당 속에서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통기강이, 연하고 벼는 잘 발달되어 있는데, 연이라는 애는 이 통기강이 구조가 아주 구멍이 큽니다. 그런데 벼는 아주 조밀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수분이 또는 공기가 잘 통기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내염성입니다. 내염은 뭡니까? 염은 솔트죠, 솔트. 솔트 리지스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간척지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서산 간척지에,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사천 뭐 간척지 이런 많이 있습니다. 이 간척지에서는 작물들이 잘 못 자랍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작물이 3000 ppm 이상이 되면은 이 작물은 거의 못 자랍니다. 예, 그 작물에 따라 자라는 것도 있죠. 그걸 이제 일명의 내염성 작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표시가 이상이 되어 버렸네요. 없어. 이렇게 이상. 밑에 라인을 꺼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자, 그러면 3000 ppm 이상 되면은 잘 못 자란다. 하지만 여기서도 잘 자라는 작물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사탕무라든지 목화 같은 경우에는 얼추 조금은 자란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00 ppm 되면 수량이 70% 정도 줄어듭니다. 거의 못 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탕무라든지 목화 이런 애들은 이 정도 조건에서도 수량을 한 70% 정도는 낼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내염성 작물이다. 이런 거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소금이지 않습니까? NaCl 아니겠습니까? NaCl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자 구조적으로 보면, 화학적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를 띄지 않습니까? 이게 위첨자로 가야 됩니다. 왜 이래 되나? 위첨자. 예. 그러면 Na하고 이제 Cl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NaCl 소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소금이 많은 데서 잘 자라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죠. 바람, 윈드 리지스턴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작물들은 주로 가만히 보시면 해안가, 섬 이런 데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죠. 그 가장 간단한 게 고구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구마
유명한데 하면 전부 뭡니까? 이 섬입니다. 섬지역. 그 경상도 하면은 어디입니까? 통영의 욕지도라는 섬이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완도, 호남 지방에 가면은 주로 뭡니까? 진도, 도저, 그게 다 섬입니다. 그죠? 이런 쪽에 이제 유명한 이유가 여기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 토양에서도 또 고구마는 잘 자랍니다. 산자락이라든지 이런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고구마는 특별히 토성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역도 크게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온도 조금만 맞아주고 그 퇴비만 적당량 주면은 잘 자란다. 그럼 퇴비를 얼만큼 주느냐? 시바르당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퇴비를 낼 때는 통상적으로 지하 뿌리나 지하 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에서 3톤입니다. 3톤. 얼마당? 10아르당 얘기입니다. 10아르당. 300평당. 그러면 1헥타르로 하면은 1에서 10에서 30톤이 되겠죠. 30톤 per 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이 퇴비를 필요로 한다. 이 퇴비를 그럼 시용함으로써 왜 그러냐 하면 퇴비 속에 기본 양분이 있기도 하지만 이 퇴비 소위 유기물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토양의 입자 간의 결합력, 소위 이제 황토 같은 경우 또 점토가 많은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고착이 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기도 힘들고 양분이 거기 붙어 있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유기물이 부식된 퇴비가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에 양분도 많이 가질 수 있고 수분이 부족할 때 그 수분을 또 홀딩 가질 수 있는 힘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배 이용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그러면 작부 방식에 따른 분류를 하면 먼저 논에 심느냐, 논은 이제 물이 주로 있다 이렇게 보시죠. 그 다음에 밭작물은 물이 되지 않고 그냥 재배하는 작물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논작물은 벼, 밭작물은 콩하고 옥수수 이런 애들이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벼 이외, 벼연 이외에는 거의 다 밭작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작물은 먼저 심는 것을 전작물이라 하고 늦게 심는 것을 후작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가치에 따라서 한 포장이라고 한 논이든 밭이든 여기에 내가 원하는 아주 핵심 작물을 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 남으면 이제 조금 남는 고세라고 하면 좀 표현이 다르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내가 이제 이걸 이렇게 너무 작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또 하나 더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심는 거죠. 이렇게 심는데 여기 이제 공간이 많이 비었어요. 예를 들어 가수원이다 하면 감을 심었는데 그 사이에 많이 빈다 할 때 채소류를 배추를 심어도 되고 또 뭡니까 겨울 작물인 마늘을 또 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 이 사이 짓기, 어긋나게 짓기 하는 것, 요것을 교호 작물이라고 합니다. 주 핵심은 감이죠. 또는 밀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교차돼서 어긋나게 짓는 것을 교호 작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주냐 이제 보고, 그렇죠. 주작물이냐 부작물 이렇게 분류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중경작물은 뭐냐 하면 중경벼토란 말을 쓰는데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흙을 이렇게 파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이렇게 이제 라인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줄이 이렇게 요 고랑이고 두둑이다. 여기 두둑이고 여기 고랑이다. 뭐 어느 거든 관계가 없습니다만. 자, 요게 이제 뭐 물색하고 같으니까 여기 고랑이를 하겠습니다. 여기 두둑이다. 고랑 두둑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이 두둑에 여기 두둑이죠. 이 고랑에 이제 이게 톱니바퀴처럼 된 로타리 날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막 교란을 일으키는 거죠. 흙을 판다는 거죠. 흙을 파므로 해서 흙이 옆으로 가지 않습니까? 좌우로 이동하면서 이게 복토를 해준다는 거죠. 이 두둑, 그걸 덮어주는. 그러면 여기서 났던 잡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초가 뽑히고 제거가 되겠죠. 이렇게 또 잡초 방제도 하고, 또 수분이 부족할 때는 여기에 수분이 증발을 안 되게끔 또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을 중경이라고 하는데, 이 잡초가 났으면 이 중경을 해서 제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너무 이제 웃자라거나 또는 다음 이 옥수수가 목표가 아닐 때는 이렇게 베어버린다. 로타리를 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우한 작물은 신다는 거죠. 신다. 뭐 쉴 때 재배되는 작물. 시우한이라고 하는 이런 경우죠. 자. 이 내가 갖고 있는 땅이 4개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내가 A라는 예를 들어 콩을 심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배를 심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뭘 할까요? 뭐 배추를 심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비워두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러니까 비워두면 좀 애매하죠. 그런데 벼나 배추나 이렇게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여기 양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히어리배치나 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콩가 작물을 주로 심습니다. 이게 휴한 시, 그러니까 쉬는데 이렇게 콩가 작물을 심으면 이 토양 비옥도를 높이는데 좋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비옥도라는 것은 토양이 이제 비료 성분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하고 또 요거는 비료 성분이 많으니까 이제 요렇게 또 대체를 하는 거죠. 배는 이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배는 이리 돌려짓기는 안 합니다만 예를 든 겁니다. 배추를 이제 또 이쪽에 심는 거죠. 그 다음 콩을 이제 이렇게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윤작이라고 합니다. 돌려짓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하고 또 보리나 밀을 또 재배하지 않습니까? 콩 심고 또 뭐 합니까? 이 또 보리나 밀을 또 재배할 수 있죠. 배추 심고 또 보리나 밀 뭐 이런 것들을 재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윤작 체계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작물을 안 심을 때 이렇게 콩과 작물을 심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윤작 작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돌려짓기 하는 거죠. 콩 심었다가 보리 심었다가 벼 심었다가 보리 심었다가 보리 아니면은 다른 걸 뭐 히어리배치, 호밀 이런 것도 심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반작물은 이게 뭐냐면 동반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부는 동반자,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끼리는 뭐라고 하죠? 그것도 동반자죠. 그죠? 서로 도움이 되는 작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호밀이라는 애를 심었어요. 근데 호밀은 이게 키가 좀 크면은 잘 넘어져요. 근데 헤어리배치도 포복형이 됩니다. 원래는 약간 직립으로 크다가 나중에는 키가 크니까 쓰러지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같이 심어 놓으면 이 헤어리배치가 넘어지는 걸 호밀이 방지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같이 심어 놓으면 서로 도움이 되는 이런 경우는 이제 도복에 대한 도움을 받는 거고, 또 이제 양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하고 뭐하고 재배하면 좋느냐 하면은, 이제 콩은 그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름 작물에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작물을 심는데, 벼는 물을 대야 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그러면 벼 이외에 콩, 옥수수 같은 경우에
이제 재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옥수수는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사이 짓기를 할 때 약간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파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파 대신 파종한다는 거죠. 벼 대신에 이제 메밀 같은 경우에는 생육 기간이 2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벼를 재배할 수 없을 때 메밀을 심는 그런 경우. 그리고 구황 작물은 옛날에 벼가 참 안 됐을 때는 벼 대신해서 먹는 작물들입니다. 조, 피, 기장, 메밀, 고구마, 감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토양 보호에 따른 분류로 보면 짠디는 피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짠디를 어디 심습니까? 지 표면에 심지 않습니까? 피복. 그 다음에 토양을 보호하는 작물은 토양 침식이라든지 내식성 작물 이런 애들이 포함되고, 또 토양 조성 작물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